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해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는 지난 1일부터 2주 동안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 제한을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와 변이 유행을 감안하면 우리 지역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방역 체계는 무엇인지 논의해봅니다. 또 대선을 앞두고 나온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지난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출범 20년째를 맞았지만 폐지 논란이 잊을만 하며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젠더 갈등을 정치권이 오히려 조장한다는 우려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했고요.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가 오히려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후보들이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논의해 볼만하다라고 한 발 물러선 발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반발도 컸고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꺼내든 데는 아무래도 이준석 효과가 영향을 끼쳤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보수 진영의 새로운 지지 기반이 된 20대 남성을 고려한 전략이라고 보이는 건요. 여가부 폐지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을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쓰겠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를 이야기하면서요. 여성은 군대를 안 간다. 그리고 의무 복무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리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제대한 청년들에게 민간 주택 청약 가점 그리고 복무 기간을 포함한 호봉 산정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대 군인 보상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은 후보의 자유죠. 자유고 그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네. 그 권한도 주어지는 거지만 그동안 이 논란이 많았던 주제인데다가 지금도 의견이 분분한데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당론으로 채택을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찬반이 분분하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나왔는데요. 먼저 윤희숙 의원은 여가부가 인심을 잃은 것은 맞지만 다른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여가부에다가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은 기능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위원회로 할지 아니면 부처 이름을 바꾸고 기능을 더 분명하게 줄지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은요, SNS를 통해서 명칭에 오해 소지가 있는 여성할당제 를 양성평등제로 바꾸고 또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 등으로 이름을 바꾼다거나 복지부와 업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부처나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기거나 그것을 통해서 다른 한쪽의 표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결의 분열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성계에서는요, 여가부에게만 과도한 비난의 화살을 겨누는 건 이제까지 남성 정치인들이 했던 각종 비위와 잘못된 관행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질 낮은 꼼수라고 비판을 하면서요. 현재 정부 부처 내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가부보다 더 젠더 관점에서 기초한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다른 부처가 더 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여가부가요, 처음에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됐다가 이 위원회의 한계가 지적이 돼서 부처로 신설이 된 거였거든요. 위원회가 권고한 일들을 맡아서 처리할 부서가 없으면 또한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이전에도 우리가 봤던 결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시도를 했었죠. 여가부 폐지 방침을 밝히고 여성부로 축소시켰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바꾸려고 했다가
역시 좌절됐었던 예, 그렇습니다. 이 전례가 있던 부서죠. 폐지 논란이 계속 돼 있는 거는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때처럼 이 젠더 이슈가 있었을 때요. 여가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때로는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지점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물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에 좀 더 공감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처는 없애버리자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처한 현실 중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성들만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보다 아우르는 정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입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그리고 미점령군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념적인 논쟁의 소모 말고 우리의 삶을 이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안이 단순한 정치 셈법에 의해서 제시된 게 아니라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얘기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보존, 관리할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 두 곳으로 좁혀지면서요.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용산, 송현동 두 곳이 고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기증품을 전시할 공간의 후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요. 국민의 접근성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이 관광 등 여러 산업 인프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는 지역 발전과 문화 향유 기회를 기대했던 이 비수도권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는 폭거라고 이번 결정을 비판했고요. 또 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추진단도 이 철회를 요구하면서 전국 공모를 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지자체가 3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역시나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선정위원회 위원 7명 중에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소속이 정부 중앙부처 산하기관 또는 수도권 대학에 소속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5월에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논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등 이 절차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지자체들의 반발도 반발이지만 미술계도 반발한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희 미술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부는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 건립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문화재급 유물과 미술품을 한데 모아서 보존하고 또 전시도 하겠다는 건데요. 미술계는요, 미술관이 전 세계적으로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분화하는 추세인데 이걸 역행한다, 거스른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별, 유형별로 분류하는 박물관학에도 건립 방침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미술계에서는요, 한데 모아놓는 건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미술계는 미술계대로 비판이 많은데요. 이런 반발을 무릅쓰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기증품이 대중들 앞에 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결정을 보면서 효용성, 시너지 효과 운운하는 걸 보고 참 역시 또 서울공화국이라는 사고 틀에서 한 발도 나오지 않았구나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다가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예,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 노동이 가능한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인구 대책이 마련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저출생 문제 각종 예상과 대책이 정말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물론 사회 전반적인 상황이 겹쳐진 결과겠지만요. 정부는 저출생은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인구 대책 방향의 중심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생산 인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구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치가 구체적으로 와닿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이게 가임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의 수를 말하는 건데요. 0.84명으로 한 명이 안 되고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사상 처음으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서 63년 사이에 이 베이비붐 세대가요 고령층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은 인구 감소 현상이 있는 데다가 고령화까지 겹쳐가지고 생산 인구가 급감하는 이른바 인구 지진? 네. 예, 이것에 대비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내놨는데요. 일단 여성, 외국인, 고령층 키워드입니다. 일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 초등학생을 학교에서 돌보는 교육 시간을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한 돌봄 서비스 확대가 있고요. 우수한 외국 인력 유입을 활성화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유망 산업의 관련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습니다. 고령자들을 고용하는 논의들도 있었는데 이 논의가 청년 연장인 듯 청년 연장이 아닌 청년 연장 같은 네. 이런 아니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요, 일하고 싶은 노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년 연장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정부는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요. 이 고용 연장안은 사실상 정년 연장에 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인구 지진이 지금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이제는 시작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 연장은요, 임금 인하나 고용 방식 변경 등을 일단은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정년 연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 역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인구가요, 지난 1995년 이후에 처음으로 2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가 241만 8,300여 명이었는데요. 6개월 사이에 2만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드는 감소 영향도 있지만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인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요.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가 추월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눈앞에 닥친 일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는데요. 이제 인구 감소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 사회 인프라를 공동 사용한다거나 일자리 창출 대책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논의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당장 효과를 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다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할 텐데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공화국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만 있으니 난망해 보여서 씁쓸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 했던 코로나19 사태가 4차 유행까지 접어들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지금이 앞선 유행 상황보다 더 엄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275명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요. 이후에도 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1,000명대 발생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3차 유행 정점을 찍고 대유행 정점을 찍고 확진 환자가 감소세를 보였고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요. 지금 상황이 앞선 상황들보다 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염력이 센 변이 바이러스 점유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지금 감염되고 있는 확진 환자들의 연령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1차 때는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을 했었고 또 3차 때는 주로 요양병원이나 교정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고 또 치명률도 높았는데요. 이번에는 확진 환자 비중이 20, 30대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백신 접종을 아직 받지 않은 데다가요. 활동량이 많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경우가 많아서 감염 사실을 초기에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대전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자체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때문에 대구도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코로나19 4차 유행과 관련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거리두기인 1단계가 적용되어 2주간 이행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새 거리두기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변이 바이러스의 거침없는 확산세를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완화된 거리두기 상황과 앞으로 필요한 방역 체계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샴페인을 우리가 너무 빨리 터뜨린 걸까요? 거의 이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이제는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근처에 왔었는데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역대의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시고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코로나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번 달 1일이죠. 이번 달 1일부터 대구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단계 주요 내용 먼저 김영애 실장님께 잠깐 들어보고 14일까지 지금 2주간 이행 기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맞습니다. 이행 기간을 가진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우선 개편된 사회적 거리 1단계를 대구에 적용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그 최소한의 거리 유지를 위해서 시설 면적 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이행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8인까지 허용이 되고 행사 시에는 500인 이상 모일 경우에는 관할 구군에 신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는 총괄방역대책단과 범시민대책 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방역 전문가들께서 방역 전문가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7월이 휴가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동량이 많다는 점, 그리고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도권의 어떤 감염들이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 그리고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면서 모임의 수요가 아마 급증할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서 1단계의 이행 기간 2주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완벽한 1단계를 시행하기에는 걱정되는 점이 많아서 이행 기간을 두고 계시다고 말씀을 네. 주셨는데 지난달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였지 않습니까, 단장님? 네. 그런데 지금 1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이 체계가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몇 단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그 단계를 간소화로 다시 돌아선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이런 간소화 이후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이런 점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네, 일단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져 있던 면이 있습니다. 네. 게다가 처음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계획될 시에 비해서 치료 역량이라든가 방역 역량이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커진 역량을 기준이 못 따라가는 그런 네. 점이 있었고 또 특히 최근에는 이제 대규모 집단 유행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특유행 양상의 변화, 그다음에 접종률의 향상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의 개편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단계 개편이 사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이렇게 단계가 바뀌면서 1단계가 되면 마치 지금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서 좀 해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단계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와 같은 변이 바이러스의 또 존재와
특히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접종률이 30%지만 대부분 사회적인 활동이 높은 청장년층들은 접종률이 거의 낮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좀 이런 이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면 상당히 조금 유행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특히 대구에 적용되어지는 기준이 사실 조금 좀 약하다는 느낌이 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새로 기준을 적용해 보면 2단계에 적용되는 시점이 한 달이 안 됩니다. 네. 나머지 대부분들은 아무런 어떤 제약이 없는 1단계 조치이기 때문에 좀 대구같이 조금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지역에는 이 기준이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들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국무총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과 함께 수도권 지역 4단계죠. 더 이상 더 심한 단계가 없는 마지막 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계가 시행되면서 우리도 동시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에서는 비록 발생자 숫자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건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수도권의 그 감염이 확산되고 또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계를 이미 격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 조정이라는 게 그 단계 조정의 기준을 충족할 때 단계를 상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현재의 대구시의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지금 이제 겨우 정착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단계 조정이나 또는 방역 수칙 강화나 또는 그 이행 단계의 어떤 조정 등을 좀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네.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김정현 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최근 몇 개월간의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이 유행 양상을 보면 수도권은 계속해서 조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양상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부산, 울산, 대구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행이 조금 심해졌다가 잠잠해졌다가 결국 이게 이 풍선 효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타 지역, 타 권역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이 지금 의심이 되어지고 지금 잘못하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수도권이 4단계 정도의 고강도로 간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강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좀 안정화시킬 좀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거는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져야지 효과가 있는 내용들인데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전국적인 어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구가 자율적으로 어떤 강화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왜 그런 강한 정책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네. 때문에 사실 단계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의 깊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정말 단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해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실장님 2주간의 이행 기간 혹은 그 이전이라도 지금 전국적인 어떤 추세를 보면 그렇게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질지 혹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방금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어야 되고 대구시에서는 이제 그 전 단계로 총괄 방역 대책단이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과 저희 시의 담당 부서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12일 월요일에 일단 논의를 하고 네. 그 논의된 내용을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 7월 13일 화요일에 토론을 거쳐서 일단 단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최대한 수렴도 하면서 방역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시민대표단의 얘기도 듣고 하셔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실장님 고충이 충분히 느껴지는데 시 역시 전문가들 역시 충분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의 고충을 알면서도 내리는 조처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고 따라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유일한 대책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는 유일한 대책인 백신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 백신 접종 상황이 먼저 궁금한데요. 처음에 백신 접종 초기에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백신 접종률이다. 이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우리 1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1차 접종은 27.7%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9.9% 정도로 전국 평균에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오고 있고 한데 교차 접종을 해야 된다. 1차 접종하신 분들은 2차 접종 앞두고 백신 종류가 바뀌는 교차 접종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 백신 접종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요. 단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이 좋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접종하면 끝나니까. 그다음에 방어율이 항체 형성률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좋고 부작용도 적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정말 할 수 없이 맞는 백신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회피하고 싶으면 최대한 회피하고 싶어서 안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일 좋은 백신이 어떤 백신입니까? 제일 좋은 백신은 물론 이제 이거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하는 얘기가 지금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습니다. 네. 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왠지 하도 화이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저변에 여론에 형성돼 있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이 왠지 손해 보는 듯한 느낌. 좀 더 기다렸으면 너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빨리 맞아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백신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일 좋다. 먼저 맞을수록 1차라도 맞으면 여러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피하지 말고 차례가 오면 제일 빨리 맞는 게 좋다. 저희들이 지난 계속 토론하면서도 이 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이 보도들이 계속 섞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적인 입증됐다고 하는 내용들조차도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일 만한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나오는 연구의 결과들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역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모든 진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을 앞두고 50세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를 더 추가 접종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잔여 백신을 운 좋게 맞았던 50대 이하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신 분들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이 안 되고 교차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교차 접종 효과가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 단장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좀 주시죠. 네, 일단 이 교차 접종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이제 교차 접종을 이미 하고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차 접종은 사실 이번에 뭐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온 이런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1990년도부터 이런 이제 면역 반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도입이 되어졌던 그런 방법이고 실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접종이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이 되어졌고 이런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교차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면역의 강도도 훨씬 세지고 이게 오래 간다라는 이런 효과도 사실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되어진 이제 스푸트니크 V라는 이 백신도 교차 접종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네. 백신이고 실제 90%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교차 접종을 하면
면역 효과가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충분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좀 중요한 것은 안전성 문제입니다. 네. 최근 연구 결과들에 보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2회 접종했는 것보다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바꾸어서 교차 접종했는 경우에 실제 중和항체가 한 7배 정도 더 높아서 네. 이 예방 효과는 확실히 좋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반면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이런 가벼운 증상들은 오히려 좀 증가했다는 네.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이상 보고는 이제 좀 드물다 이렇게 이제 보고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연구 결과들은 이제 연구 대상자의 규모가 수십에서 수백 명 수준이기 때문에 혹시 이보다 더 많은 숫자 이 훨씬 더 희박하게 드물게 발생되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하게 관찰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대상 기준이 30세에서 50세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이 교차 접종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희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개인이 나는 교차 접종하는 게 강체가 7배가 생길 수도 있으니 화이자를 2차에 교차 접종으로 받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아스트라제네카로 2차 접종을 받고 싶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답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6월 29일 날 질병관리청에서 예방접종위원회하고 심의한 결과 예방접종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이미 결정한 바가 있고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을 하신 5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대로 맞으시고 네. 만약 50세 미만인데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하신 경우에는 화이자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개인이. 예, 개인이 선택은 지금 이미 국가에서 정한 지침대로 방침대로 갈 예정입니다. 1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은 50대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7배 항체가 형성되니 나는 2차를 화이자로 맞고 싶습니다. 손들어도 안 된다는 거죠? 예방 접종량의 그 접종의 전체 접종량의 한계와 또 일정의 전체적인 국가적인 일정을 감안하셔서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의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맞고 싶어. 맞고 싶은데 차례가 안 돼서 못 맞는 거지 안 맞는려고 안 맞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는 원래 방역하려고 했던 예정된 순서대로 지금 백신이 들어오고 있고 이 백신을 접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다만 원래 2차 본격적인 접종 기간이 지금 중간에 쉬는 기간이 돼서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 뿐 곧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면 또 금방 또 시작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집단 면역 형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것도 참 애매한 말이긴 한데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할 때 집단 면역 형성 지점을 언제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일단 9월에 그 70% 예방접종 전체 인구의 7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70%가 되면 흔히 말하는 집단 면역 형성이 단장님 가능할까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연말까지 어쨌든 이제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집단 면역 달성에 이제 필요한 면역을 갖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여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전파력입니다. 네. 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증가하면 이 더 높은 인구가 면역을 가져야지만 이런 집단 면역을 가지게 되고 유행이 근절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기존의 70%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만 18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 접종 대상으로 포함되어져서 이 인구가 최소한 80이나 뭐 이렇게 퍼센트가 넘어가야지 네. 어느 정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혹시 우리가 집단 면역 형성에 실패하더라도 이 예방 접종이 굉장히 그래도 중요합니다. 예방 접종은 사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집단 면역을 이루어서
이 유행을 건절하겠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부분이 하나지만 나머지 목적은 뭐냐 하면 사망률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 치명률, 사망률이 줄어들게 되면 어느 정도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몇 배가 센 우리하고 친한 이 감염병이 있습니다. 독감입니다. 네. 독감은 훨씬 더 전파력이 세지만 실제 치명률이 한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서 고위험군에 대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을 제한하거나 하는 그런 방역 조치를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방 접종률이 특히 한 50대 이상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이 국민들이 접종을 받아서 이 면역성을 갖게 되면 네. 좀 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는 많이 네. 주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 들으면 지금 싱가포르나 영국에서 아직은 안 하지만 하겠다고 하고 있는 내용들 정도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그 정도만 돼도 거의 집단 면역을 이룬 거라고 이제 보겠다는 목표로 지금 방역 당국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보면 예방 접종 많이 하는데도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파력이라든지 이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전환율 같은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아야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은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과 위중증 전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전파력은 이제 비변이종 원래 초기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뭐 조금 연구 결과마다 다르지만 한 2.45배 정도 전파력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델타 변이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유행 양상을 보면 20대, 30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역 당국이 발표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은 사실 일주일 전에 검사되어진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을 조금 고려해 봐서 지금 수도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행에 델타 변이가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델타 변이가 과연 위중증을 더 증가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조금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또 통상적인 우리 바이러스나 이런 이제 미생물들의 진화 과정을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파력이 세지면 중증도는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는 게 네. 일반적인 우리가 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파력이 워낙 높아져가지고 확산이 금방 되는데 언론 보도 같은 걸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무증상이 많고 그다음에 심각한 그 아픈 증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으니까 이 델타 변이는 전파는 빠른데 이렇게 걸려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안이함 이런 것들이 초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의 공포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심리적 양상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파 감염이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의 기본적인 정책은 야외에서 백신 접종 1차라도 맞으면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거죠, 실장님?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마스크를 벗는 것은 예방 접종률을 올리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야외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한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항상 그 실제적인 백신을 통한 구체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의료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심리 방역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방역에 참여하면서 긴장하고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방역인데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 벗고 다니면 뭐 나는 왜 못 벗느냐고 벗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반대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아서 안 맞은 게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나는 못 받게 하는가라는 일종의 심리적인 박탈감이죠. 내가 잘못해서 규책 사유가 나한테 있어서 못 벗으면 참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았을 수도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다님으로 인해서 충실히 따르고 있는 내가 위험에 더 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는 차라리 폐지하고 다 같이 고통을 감내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를 아예 다 못 벗게 하는 게 제대로 된 방역 체계가 아닌가라는 지적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하지만 그때 당시 인센티브를 만들 당시에는 예방 접종률이 워낙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만들면서 만든 내용이고, 물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까지 했지만 야외에 가서 마스크 벗지 않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주변에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보호해야 되고, 저도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강화된 조치가 나오면은 앞으로 이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이 조치도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강화된 조치가 되게 되면?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도권은 이미 마스크 벗는 거는 지금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백신 효과에 대해서 고무를 하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했지만 그게 지금 갖고 오는 효과는 아직 갈 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는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우리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고 확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책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선제적으로 변이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유입이나 아니면 감염을 조사하는 경우, 또 역학 조사하다가 변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출 동선을 확인하면서 그 검사나 또는 격리자의 범위를 일반 역학 조사보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접종을 빨리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예방 접종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방법은 다른 토론해봐도 마지막 방법은 빨리 백신을 맞아서 1차라도 접종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백신 공급이 원활히 진행된다는 기본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급만 된다면 진행은 뭐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급작스러운 환자들의 폭증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그래도 우리 대구가 하도 혹독하게 겪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에 비해서도 이 대응 체계는 잘 되어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데 지금 7곡 경북대병원이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병원들 간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대응 체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제 신청을 했다가 저희가 탈락했었고 네. 원래 다행히 저희가 7곡 경북대학교 병원이 이제 대구 경북 권역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이 지정이 되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설 병상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병상 수는 36병상입니다. 네. 근데 이 36병상은 최중증 환자를 위한 사실 병상으로 활용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상 사실은 병상 전체 규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증가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늘리기 힘들었다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36병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대구는 이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공과 민간 병원들이 함께하는 대구형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를 저희가 지난 5월에 네. 이걸 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구시가 좀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민간 병원들을 설득하고 네. 또 한 120억의 자금까지 만들어서 네.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시민분들께 조금 이제 좀 마음을 놓으시게 하기 위해서 대구의 준비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 작년 이제 2월, 3월에는 저희가 병상 부족 문제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겪어내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공병원 5개와 민간병원 5개가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민간병원상까지 공적으로 전환을 해서 우리 감염병 환자를 위한 병상 자원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때 10개 병원의 이제 책임 보직자 이제 분들이 참여하는 책임 보직자 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2주 간격으로 모여서 지역의 이제 방역 상황을 공유하고 병상 준비 상황, 병상 가동률을 이제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 병상이 올라가면 미리 사전 합의되어져 있는 계획에 따라서 어떤 병원이 어디에 병상을 몇 개를 더 열지 이미 사전에 협의가 다 되어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시와 또 대구시 안에 여러 가지 공공 민간 병원들이 합의 협력해서 대구 시민들의 어떤 안정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이 진행되고 병원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 주셔서 상당히 안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얼마 전이죠.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한 것은 방역당국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니까 발생을 한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와 단계별 조치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상황을 극복해온 대구시의 행정조치 치고는 너무나 미숙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이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민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또 그럼에도 열심히 검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의 그 대형마트는 우선 현장 위험도 평가에서 매우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종사자가 확진이 되면서 이분이 그 대다수 이용하는 고객들이 동선과 합쳐졌고 또 휴게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그런 게 CCTV에서 발견이 되었고 네. 식당 이용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위험도 평가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검사 대상의 어떤 결정이나 그런 것들을 역학 조사하면서 내렸었는데 이번에 이 그 상황을 계기로 다음에는 그 진단 검사 할 수 있는 그 범위의 결정이나 또 선별 진료소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또는 거기 인력들을 미리 배치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선점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구에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신 분들이 유입이 돼서 클럽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에서 어떤 행정조처를 하셨는지요? 저희가 그 동성로의 클럽의 10개소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7월 2일부터 11일까지 집합금지가 되어 있고 또 그 업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선제검사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로 실시한 그 조치인데 같은 행정동안에서 동일 업종에서 5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바로 집합금지를 내리는 걸로 그렇게 네. 조치가 이번에 조치가 되었고 향후에도 그런 조치들을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을 경우에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유인책이 되고 그런 것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 갖고 계십니까? 휴가 기간 동안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의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위해서 임시 선별검사소 2개소, 선별진료소 18개소를 지금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이 폭염에 또 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또 노숙자 분들을 위해서 방역 관리가 강화뿐만 아니고 그런 취약계층 폭염 대책까지 같이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우리는 초기에 워낙 심각해서 대구 지역은 정말 초유의 비상사태였는데 국가 전체 단위로 보면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 번도 맞이해 보지 않았던 초유의 사태인데 우리 먼저 겪어본 우리
지역 시민들께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역 당국의 입장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토론 과정에서 말씀하지 못한 내용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실장님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스크 쓰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잘 지켜주셨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스크 쓰기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때는 말없이, 대화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그걸 잘 지켜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기본에 충실하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특히 그 출입자 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밀집도 완화 등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방접종 대상이신 분은 일정에 맞춰서 꼭 예방접종을 해주십시오. 네, 김종현 단장님. 예, 비슷한 내용들이어서 다른 부분들은 아마 생략을 하고 일단 저희가 대구에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지금 500여일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제 고통을 받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사실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번에 그 달서구의 대형마트 때도 보시면 이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이 확진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대구의 시민 의식이 아니고 이게 대구가 가진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민 의식을 그대로 잘 지켜서 저희가 코로나19에 다가오는 4차 위험에도 저희가 잘 견뎌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오늘 새로 엄중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장한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검증의 과정을 통해 큰 꿈을 가진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상에서 진면목은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중국 시인 소동파는 중국의 명산 여산이 지닌 진면목을 모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산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읊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혹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증이라는 과정은 지도자를 선택하기 전 꼭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원래 본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 진면목이 드러남이 반가운 일이겠지만 감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본 모습보다 낫던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같은 일이겠지요. 중국의 여산은 항상 안개에 둘러싸여 진면목을 보기 참 어려운 산이라고 합니다. 검증의 과정이 안개를 걷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드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산 밖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후보들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